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카가 합헌인지를 심의하는 오늘 미국이 세계에서 이민자 어린이를 가장 많이, 가장 오래 구류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부모 따라 미국에 온 이민 청년들이 미국에 머물 권한이 있다면서도 걸끄러워하는 이미지에 강한 사설을 실었습니다. 반면 LA타임즈에는 시민권 신청 비용을 60%나 올린 것은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한 정치적 컬럼이라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공식 출마를 선언해도 빙산에 부딪히고 말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두볼 패트릭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의 대선 출마설도 들립니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유일한 억만장자 기부자의 선거 기부금을 돌려줬습니다. 미국인들이 중국산 물건에 대한 관세 부담을 느끼면서 소비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디즈니사도 공식적으로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볼리비아 대통령이 시위대에 쫓겨 멕시코로 망명을 간 게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빅뉴스입니다.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오늘 뇌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민에 대해서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80시간이 아니라 80분입니다. 80시간과 80분은 굉장히 차이가 많네요. 다카를 심의를 합니다마는 미국이 캐나다나 영국에 비해서 얼마나 어린 이민자를 많이 구류하는가 하는 발표가 나왔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어느 나라나 어떠한 이유로든 이제 이민자, 특히 어린이들을 구류할 수 있고, 어린이들 구류라는 것은 항상 부모라든가 아니면 이제 친인척과 이 어린 아이들을 떼어놓는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세계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부에서만 들여다보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어느 해보다도 이민자 어린이 구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캐나다의 경우는 155명이었는데 미국은 69,500명. 550명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는 42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구류 기간도 아주 길어서, 물론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와 비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만 2배 이상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떼어놓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과 부모를 떼어놓을 때는 어린 아이들만 정신적으로 어떤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아프다고 하죠. 트라우마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이런 일들, 그리고 나서 이제 추방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2,700명 어린이들을 구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이민자들도 구류하고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인권을 바탕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잘 해줘야지 되고, 건강 점검도 해줘야지 되고 하는데, 그 당시 2,700명이 올해 6월 달에 13,000명이 됐고요. 그리고 11월 5일 들의 연방 판사가 정부에 명령을 내렸죠. 어린이들 너무 많이 구류하고 있으니까 일일이 건강 점검을 해주지 못하는데 다 해줘야지 된다. 미국이 어떤 나라냐. 지금 이제 같은 내용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연방 법원에서는 가족 분리에 조금 반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연방 대법원이 다카를 심의를 합니다. 이 드리머들 16살 이전에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본인은 모르는 사이에 미국에 와서 살면서 31살 전이면은 오바마 시절에 신청을 해서 미국에서 머물면서 또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 증명서를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처음은 아니고 조금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당 공화당과 내가 어떻게 해보겠어 라고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분위기가 바뀌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다카를 위법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하려고 하고, 그리고 실제로 텍사스를 포함한 12개 주에서는 다카는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시절에 다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제 연방 하원과 상원에서 이민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 정말 모르고 미국에 와서 대학교 들어갈 때 그제서야 본인이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았던 그런 젊은이들을 어떻게 해야지 되겠는가, 미국의 여론이 그런 젊은이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구제해야지 된다 해서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었고요. 그런데도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 다카가 위헌이다 하는 것 때문에 여러 주정부에서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할 때마다 거의 그 하급 법원에서는 아니다, 이 다카는 뭐 미국의 이민으로 보나 아니면 인권적인 그런 부분으로 보나 합헌이다. 이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지 된다. 이렇게 했고요. 뭐 텍사스라든가 다른 주에 반대되는 큰 도시, 이민자가 많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그리고 또 어디가 있나요? 워싱턴 DC도 있죠. 다카를 끝내려는 이런 그 시도에 도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쭉 와서 오늘 연방 대법원에서 이쪽 얘기도 듣고 또 이쪽 얘기도 듣고 한 80분 정도 시간을 이미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 케이스에는 굉장히 그 스타 검사들, 스타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캘리포니아주의 검찰총장도 역시 이 케이스에 뭐 얘기해 주시면 유리창에서 사인만 주셔도 이 방송이 무엇이 고쳐야 되는지 다 아는데 보시기만 하고 그냥 가시네요. 네. 어쨌든 다시 방송을 이어가자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와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하면은 이민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 서로 반대되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하나는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조금 진보적이고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국에서 보수적인 신문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다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냉혹한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여론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사설을 쓴 것을 보면은 법원과 드리머를 마치 그 저당 잡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드리머들이 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왜 판사가 이런 그 선도가 아니라 선도도 아니고 뭐죠? 미리 선수를 치는 것, 예비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해결하도록 시간을 주지 않고 판사가 미리 알아서 해줬냐. 이것을 법원에서 이렇게 하급법원에서 해주는 것은 안 된다 하는 식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시작이 오바마 때에 시작된 것이 드리머를 보호하는 다카라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면서요. 그래서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가 했었던 그런 것을 불법화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 오바마가 했었던 것이 의회에서 지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법이 아니고 다만 그 대통령의 행정명령이었을 뿐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다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잘못이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굉장히 방어하는 그런 그 사설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있는데 지금 UC 총장이 그 자넷 그 나폴리타노 오바마 당시에 국토안보부 장관이었었잖아요. 그 장관이 2012년도에 딱 3페이지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짜리로 다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17년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공화당과 민주당에 6개월 동안 시한을 주면서 이 다카를 의회에서 6개월 안에 뭔가를 처리를 해라, 합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어린이들 이제 추방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형태의
약간의 그 암시를 주면서 대통령이 뭘 잘못했느냐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꼭 그 오바마가 진보적이기 때문에 이민자 어린이에 대해서 좋은 그런 행정명령을 내린 것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조지 부시 대통령도 공화당이지만 본인이 텍사스의 주지사를 했고 텍사스라는 주는 굉장히 이민자가 많은 그런 그 주이기 때문에 이민에 대해서 온정적인 사람이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지 부시 대통령도 상원과 하원에서 다 그 공화당이 다수당 비슷하게 이렇게 있을 때 그 컴패션이라는 단어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라는 것을 통과시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안 됐잖아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오바마 시대는 시간이 점점 흘러가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행정명령을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170만 명 정도가 다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자였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그 열심히 그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치 지금 그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을 집행을 하던가 법을 집행한다는 것은 다카를 없앤다는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전임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이 아닌 의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 그게 법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이게 그 전임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이런 코너로 몰고 있다 하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문장에서는 이 드리머들은 미국에 살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뒷문장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드리머에게 물어봐야지 될 얘기입니다. 드리머들이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각 어떠한 처우를 받고 있는가. 그리고요. 드리머 얘기는 아닙니다만 오늘 한국일보를 보신 분들이라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아침 뉴스에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시민권 신청 비용이 너무나 올라서 전에도 비싸서 그 시민권 신청을 미뤘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비싸서 어떻게 시민권 신청을 할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시민권 신청 비용이라든가 이런 연방 어떠한 것을 그 올릴 때는 비용을 올릴 때는 좀 기간을 주죠. 노티스 기간을 주는데 전에는 노티스 기간을 이만큼 줬으면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미리 오르기 전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은 요만큼밖에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에서 USC의 이민통합연구소라는 곳의 그 소장, 디렉터인 마누엘 파스터 씨가 그 칼럼을 썼는데 어피니언이죠. 썼는데 트럼프의 반이민 무드, 시민권 신청에도 이게 통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테랑스 데이 맞기 전에 금요일이면은 뭔가를 살짝 끼워 넣기 위해서 발표하기가 좋잖아요. 그때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현재 $725였는가 보죠. 이 비용을 $1,170로 60%를 한 명당 그 정도로 올리는 건데 미국의 시민권 이민 서비스국은 이민자들을 환영하면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고 이런 그 절차를 하는 과정인데 이민자를 환영하는 것이지 거부하고 또 이민자가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닌데 지금 그 시민권 이민 서비스국은 반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민주당 행정부냐 공화당 행정부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오바마 행정부 때는 어떻게 하면은 좀 미국에 와서 오랜 동안 살아서 영주권도 받고 미국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기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안심하고 본인의 집안일도 맡기고 아이들도 맡기고 내니 등으로 해서 미국이 이만큼 부강해졌는데 그런 분들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무래도 좀 벌이가 덜하니까는요. 미국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보다 좀 깎아주기도 하고 면제해주기도 했다면 지금은 반대로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USC에서 조사를 해보면 당연하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나 똑같이 비용이 올라가면 신청자가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비용이 싸면 신청자가 좀 늘어나고 결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가 영주권자가 되고 시민권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에 선거에서 버지니아 주에서 주지사, 하원, 또 주상원이 전부 민주당이 당선된 것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버지니아주의 인구비가 좀 달라진다고 할까요?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 많다던가 아니면 물론 교회 인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구비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켄터키주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민자들은 이렇게 소수 인종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해주려고 하고 포용하려고 하고 하는 민주당에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에서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민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것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는 게 시민권 신청하는 비용도 올리는 것 이런 것이라고 USC의 마누엘 파스터 이민통합연구소의 소장이 오늘 LA타임즈에 보낸 기고문입니다. 네, 그런데 항상 뭐든지 너무 조이면은 어떤 일들이 있냐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민 발의안 187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주민 발의안 187이 그 전에는 아주 인심이 좋아서 불법 체류자의 자녀이던 아니던 묻지도 말고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어느 순간 94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187이라는 게 나오고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굉장히 까다로워졌어요. 플루턴 지역에서 학교 다닐 때도 플루턴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에이시안이라든가 이런 사람보다 원래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좀 많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참 이민자들 또 서류미비자들 아이들 어린아이들 학교에 가면 안 받아주고 그랬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법으로 딱 도장을 찍어 놓자 사람들이 오히려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피 윌슨 주지사라든가 공화당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고양이를 쫓을 때도 뭐를 쫓을 때도 다 결정적으로 어느 순간 나를 물지 않을 그런 정도까지는 해야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자체는 조금 사람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것보다는 더 조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게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어제 방송한 것 가운데 조금 미흡하게 전해드린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의 미국이 아침에 준비가 되고 항상 진행되는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은요, 언론 매체에서는 이제 팍스가 드러지 리포트하고도 싸우는데요. 어제 오후에 보니까 팍스의 제시 워터즈라는 호스트가 아니 요즘에 드러지 리포트가 CNN을 보도하고 난리야. 딱 말하는 형태가 그런 형태였어요. 게스트도 나왔는데 왜 좌파 언론을 보도를 하지? CNN을 왜 링크를 하냔 말이야.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탄핵 이 보도에서 드러지 리포트가 마음을 바꾼 것 같아. 트럼프 대통령을 버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앤드류 나폴리타노라고 팍스 뉴스의 오래된 아주 오래된 법 전문가는 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강한 비판자가 됐다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이 문제와 관련해서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팟캐스트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는 것 보니까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모든 일들을 다 아무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유리하게 뭔가를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 당장 아주 그 중요한 의회의 탄핵 청문회, 공개 청문회가 시작이 되니까 예전처럼 한 채널 4개면 됐잖아요. ABC, 아니죠. 채널 2부터 하죠. CBS, NBC, 그리고 ABC, 그 다음에 80년대에 나온 CNN, 그 정도였잖아요. 그럴 땐 딱 요렇게 네 가지만 봤는데 지금은 너무 많으니까 전부 그런 그 각자 팟캐스트 등을 통해서 본인의 그 입장을 알리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Real Clear Politics라고, Real Clear Politics는 시사주간지 그 타임에서 하고 있는데 비디오 같은 것을 걸어놓는 것을 보면은 시사주간지 타임 자체는 굉장히 진보적인 매체 맞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금 그 불리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올리는 것으로 봐서는 이 Real Clear Politics 매체 자체는 웹사이트 베이스니까요. 이 자체는 조금 중도 보수 쪽이 아닌가. 힐도 마찬가지거든요. 더 힐이라는 의회 신문도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Real Clear Politics의 University of Chicago의 정치학과 교수인 찰스 립슨 씨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 이제 계속 지난 주말부터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어디에 등록은 했는데, 엘라바마주에 등록은 했는데, 공식적으로 정말로 그 계속 끝까지 그 민주당 예비선거에 갈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두고 아직까지 그 며칠 지나면서 보니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제목 자체를 빙산에 부딪히고 말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 1억 달러 정도 쓰면 처음 출발은 좋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그 뉴욕시의 그 시장 재선할 때 한 1억 달러 정도 본인 돈 썼거든요. 그래서 1억 달러 정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돈 번 게 주식 거래라든가 본드 이런 것으로 그 파이낸셜 섹터에서 돈을 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좀 분위기 좀 이렇게 보면서 어느 정도 나가기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상당히 그 레프트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 교수는 오바마 시대부터 더 그 민주당이 좌쪽으로 많이 갔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시장을 했지만 뉴욕과 그 전국적인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의 몇 가지 문제를 이 교수는 지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 할 때 일단 그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내가 뉴욕시장을 2번이나 했잖아 하는 건데 뉴욕시에서 그 당시에 그 범죄율이 굉장히 그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범죄율이 낮아지는 게 어떤 형태로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아니면 사람들 마음 속에 있는 그 악의 마음을 빼고 성선의 마음을 잔뜩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라 당시에는 그 전에 루디 줄리아니가 해놓은 것을 이어봤다고 할 수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주에서 삼진법이라는 게 있어서 빵 하나만을 3번째 훔쳤어도 평생을 감옥살이를 했어야 됐던 나중에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뉴욕에서도 누구 유리창만 깨도 경찰에 잡혀가고 하는 그런 형태로 벌을 많이 줬기 때문에 그로 인한 범죄율 감소여서 나중에 그 역작용도 있었고요. 그렇게 될 경우는 적을 만들죠. 그런데 그 적의 경우는 빵 하나를 훔치고 특별한 놀이기구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공으로 유리창을 던져서 깨고 했을 때에 경찰서에 불려가고 하는 아이가 부잣집 아이겠습니까? 가난한 집 아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난한 집 아이가 미국 태생의 로열 패밀리가 많겠습니까? 이민자 아이가 많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소수인종,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그 법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런 반발이 소수인종 사이에서 많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문제는 자수성가한 것, 돈 번 것을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공화당 아주 좋아합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공화당. 그런데 민주당도 좋아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스타 탄생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번 것 아주 좋아하지만 어떻게 벌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드, 주식 투자, 이 파이낸셜 섹터에서 돈을 벌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는 더 이상 좀 이렇게 구미가 당기는 그런 이슈가 아니라는 것, 이 사람 자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여러분들 많이 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리스마는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부분. 카리스마만 없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조직이 없는 것. 물론 돈이 많기 때문에 컨설턴트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광고를, TV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게 큰 역할이지만 일일이 문을 두드리며 이 사람을 꼭 찍어주셔야지 돼요. 왜 찍어주셔야지 되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바론티어는 없는 거죠. 풀뿌리 그 기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고 블룸버그도 다 알죠. 이런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나오는 것은 그 바이든 갖고는 안 된다. 엘리자베스 워렌 갖고는 안 된다. 엘리자베스 워렌은 부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빌 게이츠처럼 좀 세금에 대해서도 오픈마인드 된 사람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동안 내가 꼭 대통령이 돼야지 돼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주변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는 빙산을 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자잖아요. 그의 요트가 저쪽 한국까지 탁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중간에 빙산을 확 치고 말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나왔느냐. 이 사람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부통령 후보를 노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민주당에 지금 그 안전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2015년까지 몇 년부터였었죠? 2007년부터였군요. 나이도 젊습니다. 비교적 젊네요. 마이클 블룸버그도 77세인데 그 드발 페이트릭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조금 온건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정치계에 들어가기 전에 코퍼레이트 그 변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구죠? 공화당의 그 상원 의원, 유타주의 상원 의원인 그 밋 롬니가 만들었던 그 베인 캐피털 그 투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그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 이 투자 회사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조 바이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엘리자베스 워렌도 사실은 그렇게 안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이렇게 재보고 있는데 곧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금요일이 엘라바마가 이제 예비선거에 나가려면은 등록 마감일이었던 것처럼 이번 주 금요일은 또 뉴햄프셔가 마감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정은 안 했지만 뭐 곧 하겠다고 하고 얼마 전까지는 그 와이프가 아팠기 때문에 어떤 아주 그 강도가 높은 일을 하기 힘들었는데 좀 와이프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니키 헤일리 그 전 유엔 대사의 어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불충분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이제 니키 헤일리가 오늘 아침에도 새로운 그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고 본인이 이제 책을 썼기 때문에 책을 쓰게 되면은 여러 모든 그 인터뷰도 하고 아주 그 강하게 들을 만한 그런 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새로운 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미리 찾아놓는 것을 잊어버렸네요.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가운데 그 책 중에서 전 그 백악관의 비서실장과 누구였었죠?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지금 본인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를 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부족하게 전해드렸던 게 그러면서 당신도 우리에 합류해라. 니키 헤일리에게 그랬는데 니키 헤일리는 안 했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플러스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존 켈리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니키 헤일리가 이제 대통령을 그 사람들이 과소평가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옳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진언을 하고 방향을 좀 요렇게 잡고 하는 것이 대통령을 과소평가하고 대통령에게 저항하는 것이라면 그거 맞다.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니키 헤일리
당신이 잘못하는 거야. 당신이 사랑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옳은 말을 해드려야 돼.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렉스 틸러스는 난 한 번도 대통령에게 어떤 뭔가 거부했다던가 어떤 명령에 불복했다던가 그런 일은 없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아침에 니키 헤일리가 또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진실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은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 앵커가 물어봤거든요. 그 대통령이 말을 그 사실과 다른 말도 많이 한다는 그런 그 지적이 있고 실제로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진실을 의심해 본 적이 없느냐. 대통령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데 뭔가 부적절하다던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느냐. 이런 그 질문에 대해서 니키 헤일리는 난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한 번도 그의 진실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한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니키 헤일리인데요. Did you ever have any doubt about the fitness of this president to serve? I never did. Any doubt about his mental acuity? I never did. Any question about his truthfulness, his ability to tell the truth? Savannah, I talked to him multiple times, and when I had issues, he always heard me out. I never had any concern on whether he could handle the job, And ever. what about his truthfulness? Did you think he was a truthful person? Yes, in every instance that I dealt with him, he was truthful, he listened, and he was great to work with. 네, he is great to work with. 함께 일하기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다. 니키 헤일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행정부 나는 그 주지사를 해봤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니키 헤일리 얘기가 내가 그 주지사를 할 때 행정부 안에서 누군가가 그 주지사를 과소평가한다면 아주 위험한 일이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니키 헤일리가 지금 부통령 후보를 계산하고 이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안 켰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점점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관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지금 여러 매체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관세 부담을 실제로 물건을 살 때도 느끼고 많이 그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니까 심정적으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그런 부담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ivic Science라는 그런 그 데이터를 많이 그 전하는 그런 그 매체입니다. 데이터 매체라기보다 회사가 쭉 점검을 했는데 소비 습관도 사람들이 조금 바꾸고요. 또 경제에 대한 기대 수준 같은 것도 전과는 그 달리하고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에 직접적으로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수입업자의 경우는 이렇게 분위기 봐서 나중에 크게 올려야지 될 것 같으면 미리 조금씩 올려놓는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소비를 조금 그 멈출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때 경기가 수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 성장이 그다지 좋지 않을 수는 있다. 이런 부분인데 자료를 전해드리자면은 2019년도 미국 가정의 그 지출 10월 달에 중국 관세 이런 것을 고려한다라고 답한 사람이 67%, 고려하지 않는다가 그럼 33%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에 영향을 미쳤는가? 고려는 생각은 하는데 내가 직접 돈을 쓰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59%가 아직은요 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25%가 물건을 덜 산답니다. 25%가 물건을 덜 산다는 것은 상당한 퍼센테이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15%는 소비는 같은데 내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더 물건값이 많이 들어 이런 그 답변을 했다고 알려드리고요. 아마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선거 그 어떤 그 스케줄에 맞춰서 중국과 그 관세 협상 같은 것을 좀 더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 합니다, 이제는. 다 해요. 이 디즈니사도 공식적으로 오늘 이제 스트리밍 세계에 들어갔는데 스트리밍 세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애플 플러스인가요? 한 2주일도 채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디즈니사 같은 경우는 영화가 많이 있잖아요. 디즈니의 만화 영화도 얼마나 많고 해서 첫 번째 에피소드가 스타워즈 TV 시리즈 그 맨달로리안인데, 오늘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많이 접촉을 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가 고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다 준비하고 해도 이 디즈니사 같은 데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얼마나 철저히 점검에 또 점검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문을 열어 봐야지만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고요. 해서 라이브 액션 레이디 앤더 트램프 무비도 있고 디즈니 플러스 라이브러리에서 정말 많은 영화 디즈니 플러스 어벤져스는 12월 달까지는 보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려고 했냐면은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도 이제 2주일이 되지 않았죠. 라디오 서울 TV 보이는 라디오를 시작한 지가 한국 TV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라디오 서울 찍고 들어가셔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데 저희도 디즈니도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즈니도 처음에 스트리밍 서비스 할 때 속도 봐야죠, 뭐 봐야죠, 아이템 골라야죠. 그런 형태로 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내일이면은 열흘째인가요? 아닌가요? 방송하는 날만으로는 8회째인가요? 여러분들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열심히 더 연구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경제를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사실은 억만장자가 왜 필요하냐, 억만장자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자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모르고 억만장자에게 선거 기부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버니 샌더스 성격에 돌려줬죠. 그런데 억만장자도 예전부터 억만장자가 있고 어느 순간에 억만장자가 된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정치적으로 세련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억만장자의 와이프인데 억만장자의 와이프는 억만장자죠. 마타 토마 홀이라고 해서 데이비드 홀이라는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우리 이제 몇 년 있으면 나이 드신 부모님 운전하시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셀프 드라이빙 센서를 개발한 벤처 기업을 만든 벤처 기업 회사가 포브스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것 보니까 10억 달러 가치는 된다고 하던데요. 베로딘이라는 이런 회사를 만든 데이비 홀의 와이프인데 이 와이프가 대선 후보에게는 최고의 한도액이 $2,800라는 걸 몰랐대요. 그리고 이제 카멜라 해리스에게도 한 $500 기부하고 이 버니 샌더스 후보에게도 $470를 올 여름에 기부를 했는데 여름에 기부한 것을 지금 찾아내고 알고는 나는 억만장자의 돈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준다 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버니 샌더스가 간호사협회의 공식 지지를 받았네요. 간호사협회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 하면은 돈도 기부가 되는 것이고 또 표 수가 있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한국 분들도 간호사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National Nurses United 이 간호사가 버니 샌더스 후보를 공식 지지한 것의 가장 큰 이유는 메디케어 for all이겠죠? 잠시 뒤에 다른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볼리비아 하면은 저는 볼리비아 음악 가운데 몇 개 좋아하는 게 있는데요. 볼리비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젊은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돼서 세계에서 뉴스도 있었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볼리비아 길을 들고 멕시코 비행기에 타서 멕시코가 망명을 받아주니까 멕시코로 망명을 갔습니다. 이보 모랄레스가요. 일요일에 사임을 하고 본인은 쿠데타라고 하고
국민들은 이게 이제 그 민주화의 쟁취다. 아니면 민주주의의 회복이다. 이 형태가 더 낫겠네요. 지금 볼리비아의 경우에는요. 10월 20일에 그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개표가 다 끝나기도 전에 자신이 그 승리했다고 하고 그리고 2006년부터니까 지금 2019년이죠. 볼리비아의 헌법에서도 임기 제한이 있는데 4선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많은 나라에는 또 미국을 포함을 해서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가 이런 그 참관단이 가잖아요. 참관단이 이건 아니다. 재선거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데도 내가 당선됐다를 고집하다가 결국은 멕시코로 가면서 나는 더 강해서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일단 에너지도 더 많이 갖고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 2006년도에 이 모랄레스가 다른 것 다 그렇다고 그 뒤에 무슨 빈부격차를 줄였다던가 뭐 좀 안정된 적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권력을 잡으면은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이제 그 큰 문제였었고 그 당시에 원주민으로 처음 대통령에 그 됐었던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좀 잘해줬으면이라고 생각했었던 사람이 무척 그 많았을 겁니다. 미국에서 그 살아있는 대통령으로서 가장 나이가 많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지금은 이제 95세인데 그동안 올해도 3번이나 넘어졌고 그때마다 일어섰고 했기는 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뇌 수술을 다시 그 받는다고 하거든요. 뭔가 그 출혈이 있어서 해서 에모리 병원에 그 입원을 했는데 2015년도에 뇌종양 그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지금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고비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그 이민자에게 좋은 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보신 분 가운데서 제이 호프라는 분이 이젠 돈 없고 힘없는 이민자는 이 땅에 발붙이기 힘드네요. 이런 말을 써주셨던 것 같은데요. 어제 달이 참 이뻤거든요. 오늘 새벽에 출근할 때 바람도 참 좋았습니다. 이민자들이 예쁜 달과 상큼한 바람을 느끼면서 미국에서 해피하게 살길 원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